생활 속의 통계학 이번 시간에는 자료 분석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의성 검정입니다. 유의성 검정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게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 검사에서 입증한다는 뜻으로 검증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T-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T-테스트를 같은 유의성 검증은 어디에 논리적 바탕을 두고 있는가? 이제 귀류법입니다. 이 귀류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통 뭐뭐가 아니라고 했을 때 나중에 끌고 가서 모순 하고서 답을 내는 건데 과연 이 귀류법이라는 논리가 유의성 검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럼 이 T-테스트를 만든 스튜던트라는 사람, 필명이 스튜던트이고 본명은 윌리엄 실리 고셋입니다. 이 고셋 선생님은 어떤 업적을 남기셨으며 그 중에 이 T-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 거냐, 이것을 반드시 잘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유의성 검증의 논리를 우리가 잘 아는 자료로부터 살펴보기 위해서 예전에 보았던 소아마비 예방주사 임상시험 결과를 한번 유의성 검증의 틀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랜덤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보다 R이라고 표현했던 랜덤화 과정을 통해서 치료군과 대조군은 서로 담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유일한 차이가 뭐냐면 예방주사냐 생리식염수냐였는데 그 효과가 없다면 우리가 효과를 보이고 싶어서 이런 임상시험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면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귀류법이죠. 논리가 귀류법. 메소드 오브 컨트라딕션입니다. 만약에 이 예방주사조차 효과가 없었다면 정말로 치료군과 대조군은 닮아야 됩니다. 따라서 소아마비 발생 건수란 요인에 있어서도 양 집단에 비슷하게 나뉘어야 되는 거죠. 실제 결과를 봤더니 전체 소아마비 발생 건수는 199건이었는데 그 중에 치료군에서 소아마비 예방주사를 맞은 애들 중에서 57명이 소아마비에 실제 걸렸던 겁니다. 그럼 분석 모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아마비 환자의 수요에, 관찰된 소아마비 환자 수요에 이제 초점을 맞춰보는 거죠. 즉, 이 소아마비 환자가 199명이 나왔다는 것은 이 모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주사의 효과가 없다면 둘 다 이렇게 같은 확률로 치료군이건 대조군에 나뉘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의 모집단, 이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먼저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아마비 환자 수요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소아마비 환자가, 그리고 그 소아마비 환자 치료군 중에서 발생하는 소아마비 환자 숫자에 관심이 있으니까 치료군에서 나왔으면 1명, 그렇지 않으면 대조군이면은 세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자, 치료군이면 1, 대조군이면 0이라는 값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집단, 서로 2분의 1씩 되어 있는 모집단에서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한다면 평균은 1이 반, 그 다음에 0이 반 있는, 그래서 2분의 1이 평균이 되고, 표준 편차는 실제로 관찰한 값이 1일 때 그 평균과의 차이는 1 빼기 2분의 1이죠. 이게 편차입니다. 그 편차를 제곱하고 그게 2분의 1 정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0 빼기 2분의 1의 제곱이면 편차 제곱이 또 2분의 1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계산해 보시면 이게 바로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어가지고 역시 또 2분의 1입니다. 이 경우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가 둘 다 2분의 1로 같다는 것도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실험을 199회 반복, 그러니까 전체 소아마비 발생에서 199건이니까 그랬을 때 그럼 199개 표본의 합은 1이냐 0이냐를 이렇게 열심히 셌을 때 이것은 우리 통계학의 기본 원리를 이제 수식으로 나타냈던 표본의 합에 대한 식을 고려했을 때 모집단의 평균에다가 표본 크기,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모집단의 표준 편차
모집단의 표준 편차, 모집단의 평균입니다. 게다가 표본의 크기의 제곱근만큼을 곱한 이것이 표준 오차가 된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루트 199는 대략 뭐 지난번에 본 것도 한 10 루트 14의 제곱이 196이니까 루트 14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14를 2로 나눠주니까 7. 그래서 99.5 플러스 마이너스 7이라는 게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소위 우리가 이런 검증 통계량이라고 하는 T 통계량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생긴 거냐? 여기서 우리가 보통 G라고 그럽니다. 표본이 작을 때 T 테스트, 표본의 크기가 크면은 그때 다 노멀로 이제 수렴한다고 해서 그 통계량의 모양도 아주 간단하죠. 관찰된 값이 기대값된 값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 그것의 그 기준은 표준 오차만큼입니다. 표준 오차만큼.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요게 뭐냐면은 그 차이가 없을 때, 그 예방주사의 효과가 없었을 때 기대된 값이고, 요게 2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것이 바로 표준 오차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원래 관찰하는 값 57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이 G값이 57 빼기 99.5 나누기 7에서 마이너스 6.1이 나옵니다. 이 마이너스 6.1이라는 값은 도대체 얼마나 극단적인 값인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199회나 되는 정도면 정규곡선에 아주 가깝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6.1이라는 값에 그 정도 또는 뭐 이쪽으로 거꾸로 가도 되겠죠. 우리가 지금은 치료군에서 세어봤지만 거꾸로 대조군에서 세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나올 가능성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더라. 이걸 우리가 p-value라고 합니다. 실제로 관찰된 값이 얼마나 극단적인지를 나타내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겠죠. 10의 마이너스 9승. 거의 나올 수 없는 그런 값이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출발이 뭐였냐. 예방주사가 효과가 없다고 출발을 해서, 없다는 가정하에 출발을 해서 이렇게 아주 낮은 값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초이스는 이 값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자, 이 값은 그 예방주사 효과가 없다는 가설하에 출발해서 얻은 값이니까 이 값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이 값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거꾸로 예방주사의 효과가 없다는 가설 자체가 잘못된 거죠.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소아마비 예방주사 임상시험 결과를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유의성 검증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매우 유의하다.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매우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절차를 잘 살피십시오. 이걸 우리가 가설을 세우는 단계라고 합니다. 없다. 그 다음에 모형을 검증 통계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p-value를 찾아서 값을 구합니다. G, P 요 절차 H0를 세우고 통계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P값을 찾고 하는 이런 순서를 거의 표준 절차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아마비 예방주사처럼 표본이 199개씩이나 되면 그러면은 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p-value를 구하는 문제도 없고. 그런데 표본이 매우 적어서 5개, 6개 이 정도밖에 안 될 때도 그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사람들의 의문인데 일단 피어슨 동네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 아예 그런 건 취급을 안 하는 상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윌리엄 S. 고셋의 실리입니다. 윌리엄 실리 고셋. 1876년생이고 193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좋았었던 모양이에요. 되게 쭉 보셨지만 골튼하고 피어슨 관계 이후 피어슨하고 피셔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고 피셔하고 또 그 대체자들도 또 이렇게 피셔하고 이건 피어슨, 그러니까 피어슨의 아들하고는 또 뭐 피어슨의 아들하고 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고 뭐 이렇저렇게 해서 이 소위 대가란 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공통적으로 이 고셋에 대해서는 다 평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엉터당터한 이제 그림을 하나 들고 나온 것은 이게 1908년도 3월에 바이오메트리카에 실린 논문의 첫 페이지입니다. 첫 쪽이죠. 첫 페이지 아주 대표 논문으로 실린 건데 묘하게도 제목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The probable error of a mean. 그러니까 평균, 산술 평균의 오차는 얼마나 되는가? 오차는 얼마나 되는가? 이게 바로 표준 오차 얘기입니다. 표준 오차. 근데 probable error라는 놈은 우리가 당장 보는 그 스탠더드 에러하고 좀 값이 다른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 저자의 이름만 떨렁 나와 있고, 근데 이름도 이상한 이름이고, 스튜던트라는 황당무계한 이름이고, 그다음에 저자가 소속된 기관이 어딘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황당한 그런 논문도 있는가? 이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 우리 여기 뒤에 이제 고셋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예를 하나 보도록 하죠. 이 예는 바로 그 스튜던트의 1908년 페이퍼에 나와 있는 이해입니다. 근데 뭐 쿠신의 피블스라고 이제 나와 있지만 제가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겠어요. 단지 A라는 수면제, A도 수면제, 둘 다 수면제인데 A 수면제하고 B 수면제 둘 중에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아마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모았던 것 같습니다. 환자 10명한테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이 10명한테 그 A 수면제도 먹여보고 B 수면제도 먹여보고 그랬습니다. 그럼 수면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 수면제 먹고 나서 잠을 잘 자는 거니까 평소보다 몇 시간을 더 자느냐 하는 것을 이제 재본 거죠. 그래서 첫 번 환자 같은 경우는 A 수면제를 먹었을 때 평소보다 0.7시간을 더 자고 B 수면제를 먹었을 때는 1.9시간을 더 자더라. 같은 환자한테 이제 테스트를 한 겁니다. 두 번째 환자는 이게 수면제라고 먹었는데 A 수면제를 먹더니 잠을 덜 잤어요. 1.6시간 오히려 1시간 뭐 거의 반 이상을 덜 잤고 B 수면제는 먹였더니 그래도 0.8시간을 더 잤더라. 3번 세 번째 환자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환자는 이거 마찬가지네. 이 사람도 그 수면제 먹고서 오히려 평소보다 잠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뭐 B 수면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1시간 정도 더 잔 효과가 있었고 4번 환자는 어떻습니까? 4번 환자 역시도 1시간이 넘게 덜 잤습니다. 수면제 이게 뭐 수면제 맞아? 하는 얘기가 나오게 생겼습니다. B 수면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약간 더 자고 5번 환자의 경우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오히려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수면제만 먹었다면 덜 자는 사람입니다. 6번 환자는 이거 뭐 대단합니다. A 수면제 남들은 먹었다 하면은 잠을 덜 잔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수면제라는 말만 듣고도 잠이 들은 모양입니다. B 수면제에 대해서는 거의 시체 수준으로. 7번 환자도 6번, 7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더 심합니다. 약간 B 수면제에 대해서는 걱정될 정도로 아주 잠을 많이 자는. 8번 환자는 0.8시간 더 자고 1.6시간. 이게 수면제 체면은 이제 세워준 거죠. A 수면제에 대해서도. 9번 환자는 좀 묘합니다. A 수면제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이 없었는데 똑같습니다. 평소하고. 근데 B 수면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오래 잡니다. 10번 환자의 경우는 A 수면제에 대해서는 2시간인데 B 수면제에 대해서 3.4시간.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T 테스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T 테스트의 통계량 또한 같습니다. 5 빼기 2 나누기 SE여야 되는데 단 이 경우는 표본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 표본에서의 표준 편차를 쓰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A 수면제의 경우 평균적으로 0.75시간을 더 자고 표준 오차는 0.57입니다. B 수면제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2.33시간을 더 자고 표준 오차는 0.63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각 그래서 A, B 두 수면제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좀 해본다면 자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것처럼 평소보다 얼마나 더 잤느냐 더 잔 시간을 기록을 했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수면제 효과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 규律법의 원리를 적용시킨다면 그 가설은 그럼 효과가 없다고 해보자. 효과가 없다고 했을 때 실제 값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 p-밸류 값이. A 가설에, 그러니까 A 수면제에 대해서 t 값을 계산해 보면은 그 관찰된 평균이 이렇게 되겠죠. t는 관찰된 평균이 0.75고 가설 차이가 없다. 0이죠. 0 나누기 표준오차 0.57 표본으로부터 잰 값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계산한 겁니다. 그랬더니 1.33이 나왔습니다. 대략 우리가 그냥 러프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2, 2 내면은 그 차이가 없다. 그냥 이 정도의 그 t 값은 그냥 랜덤한 베리에이션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 그러니까 표본 추출해서 얻은 거니까 그 표본 값만으로도 충분히 이 정도는 그 커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B 수면제에 대해서 뒤져보면은 우리 관찰한 평균이 O 값이 요거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적용한 겁니다. O 값이 2.33이고 이때는 그 다음에 역시 0 E 값은 0 그 다음에 표준 오차가 0.63이니까 그걸 적용했을 때 3.68. 자, 아까 대략 그 룰로 정한 이 플러스 마이너스 2에 비해서는 훨씬 큰 값이죠. 그래서 이때는 B 효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걸 갖다 엄밀하게 우리가 P 값을 아까 소아마비 예방주사 문제에 대한 것처럼 P-밸류를 구하려면은 이거는 T 분포의 테이블을 참조를 해야 됩니다. 자유도는 문제가 이 T의 경우는 스몰 샘플을 뒤지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카이제거 검증에서 자유도를 따졌던 것처럼 여기서도 자유도를 뒤지게 됩니다. 자유도가 튀어나오는 배경은 요 제약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이라는 놈을 이제 추정해서 쓰다 보니까 추정하는 가운데 이게 이렇게 되는 제약 조건이 있다 하는 한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n개를 관찰을 했지만 우리가 n개를 관찰을 했지만 이거 사실상의 n번째 거는 이 표본 평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결론은 그럼 이 쿠시님 피블스 자료에 대한 결론은 A 수면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B 수면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예를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야말로 또 이번에는 이 피셔의 책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피셔의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에 보시면은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가 아니고 Statistical Methods for Research Workers에서 T 테스트를 설명하는데 이 자료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다윈은 GMA 자료 이렇게 놨는데 다윈이 실험하는 가운데 이종교배와 동종교배의 차이. 물론 우린 당연히 이제 이종교배한 것들이 더 우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종교배한 것과 동종교배를 짝을 지어서 심었을 때 어느 놈이 더 크냐? 왜 꼭 키를 가지고서 비교하는지 모르겠는데 키를 재가지고서 그래서 그 화분에다가 화분이 이렇게 1번 화분, 2번 화분, 3번 화분, 4번 화분 4개의 화분인데 1번 화분에서는 3쌍 이렇게 이종교배, 동종교배 3쌍 2번 화분에도 3개 3번 화분에 5개가 이제 살아남은 겁니다. 4번 화분에 4쌍 이렇게 심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어놓으면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한 놈이 잘 크면 다른 놈은 한쪽이 잘 크면 다른 쪽은 잘 크질 못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제 양분은 이제 한정이 돼 있고 그 안에서 서로 클 나다 보니까 이제 경쟁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컴피티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공부한 그 상관계수를 만약 둘이서 구한다면 이때 음으로 나오는 거죠. 한쪽이 크면 다른 쪽은 못 크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화분의 경우 이종교배를 한 것은 좀 이것도 단위도 또 묘한 건데 8분의 1인치 단위입니다. 그래서 23.5라고 그냥 제가 읽을게요. 23.5 동종교배한 것은 또 17.3 빠지죠. 떨어지고 그래서 차이가 8.125 정도. 그 다음에 같은 화분, 같은 두 번째 화분이지만 그 두 번째 쌍에서는 그 이종교배가 12인데 대해서 동종교배가 상당히 잘 자랐습니다. 20.375. 8분의 1인치를 단위로 했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20과 8분의 3인 거죠. 그래서 차이가 마이너스 8.375. 한쪽이 잘 자라면 다른 쪽은 못 자랍니다. 자, 이 둘이 다 잘 자랐습니다. 21, 20. 차이가 1 플러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만 가지고 상당히 큰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화분으로 넘어가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화분, 그래서 5개를 관찰했고, 네 번째 화분에서 하나 특이한 것은 여기 네 번째 화분의 네 번째 쌍을 보면은 이종교배에 비해서 또 동종교배가 훨씬 많이 큰 그런 경우가 이제 딱 2개 우리 눈에 띈 거죠. 차이가 없는 경우가 혹시 없었나요?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여기는 안 나타났고, 부호를 세보면은 플러스인 것이 13, 마이너스인 것이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 소위 사인 테스트라는 것을 이용해서도 플러스 마이너스인 것 가지고서도 일종의 테스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벌써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15개를 이렇게 관찰하면은 대략 플러스인 개수였던 마이너스인 개수였던 7.5 금방.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표준 편차가 2분의 1이라는 걸 또 봤죠. 그러니까 루트 15에 2분의 1만큼의 표준 오차를 갖게 됩니다. 루트 15 대략 우리가 16이라고 생각하면 4니까 2, 7.5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돼야 되는데 뒤에가 잘 안 나오는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안 나오는지. 근데 마이너스 2개는 너무 작은 거죠. 그죠? 또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T테스트에서도 똑같이 다뤄집니다. 동종교배와 이종교배의 효과를 키로서 비교해 보는 건데, 그럼 우리가 역시 다윈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종교배가 동종교배보다 낫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귀류법을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없다고 해봅시다. 사실은 차이가 없다고 T테스트를 해보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 각각의 평균에 대해서 이게 짝을 지어서 키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를 계산해서 차이가 있다 없다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의 평균 2.617을 차이의 표준오차 1.218로 나눠주는 거죠. 차이가 없다니까 0이거든요. 자, 기대값은 5 빼기 2 나누기 S2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관찰한 것이 2.617. 그 다음에 기대값이 0. 표준오차가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1.21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2.148. 근데 이게 참 좀 고민스러운 것은 이제 그 다음에 P-밸류 계산할 겁니다. 역시 이게 자유도에 영향을 받으니까 자유도는 15개 관찰한 데서 하나 빼주면 14죠. 그래서 그 표를 찾아보면은 한쪽 꼬리가 자유도 14인 T분포에서 T분포표에서 2.148보다 큰 면적을 계산해 보면은 0.0248입니다. 역시 그 차이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가설을 세운 거니까 양쪽 꼬리를 다 계산을 해보면 곱하기 해서 0.049 이렇게 됩니다. 0.05보다 조금 작은데 어쨌건 이 정도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종교배한 것과 동종교배한 것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뭐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통계 자료 분석이라든가 기초 통계 이상에서 생활 속의 통계에서 다루기에는 좀 수준이 높습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T-테스트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스튜던트라는 분이 기네스 양조장에서 공부하면서 그런 걸 만들었다더라. 이 정도 알아두시되 그 과정은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한 개의 샘플을 비교하는 한 개 모집단을 가지고서 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한 개 모집단입니다. 이게 원 샘플이라는 것은 한 개 모집단. 표본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표본이 많으면 정규 분사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딱 끝나버립니다. 표본이 작을 경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이었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 고셋이 그러니까 스튜던트가 큰 업적을 세운 겁니다. 모집단의 분포라도 알고 있으면 일은 좀 풀려갑니다. 모집단의 분포를 알면 정규 곡선이라는 놈은 알다시피 우리 평균과 표준 편차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표준 편차까지 알게 되면 우리가 알 거 다 아는 겁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정규 곡선을 이용한 G 테스트를 하면 되고 G 테스트라는 게 P-밸류가 하는 과정이에요. 어느 분포표를 이용할 거냐 이거죠. 근데 표준 편차조차 모르면 그때 바로 이 T 테스트를 쓰는 겁니다. 아까 그 통계량을 기억하십시오. 5 나누기 2 표준 오차의 통계량이었죠. 요 추정량이었죠. 근데 이 위에서 다시 한번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곡선조차 아니다? 이야 이거 골치 아픕니다. 이때부터는 좀 통계학자한테 물어보는 게 낫습니다. 순위를 이용한 검증을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때는 일단 통계학자한테 컨설팅을 구해라. 그럼 우리 이제 대단원을 마치게 됐는데요. 결국 제가 왓슨 넥스트라고 해놨지만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 좀 깊은 기초 통계 정도를 공부할 준비가 된 겁니다. 문제 파악도 공부했고 자료 수집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숫자나 그림을 이용해서 요약해서 요약하는 것도 공부했고 자료 분석에서도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됐습니다. 특히 유의성 검증이 어떻게 돌아가는 그 논리적 배경도 살펴봤으니까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